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6명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300명대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주간의 평균 신규 확진자 400명대에 머물면서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발표된 임상시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79%의 효과를 보이며 기존 임상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 6일 정도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쭉 이어가다가 어제 300명대 중반으로 됐어요. 지금 흐름을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죠? 결국은 이제 국민들께서 300명, 400명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시는데요. 네. 사실 감염병이 이런 겁니다. 한 번에 확진자가 줄어들 이유는 없고요. 우리가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차 유행에서 이제 정점에서 내려올 때를 보면 2.5단계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강한 신호를 줘서 국민들이 이 상황을 위기라고 느끼시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평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확진자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저는 그래도 확진자가 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럼 일단은 지금은 너무 과한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4차 유행이 오지 않게 네. 온다면 최대한 늦게 그리고 확진자 숫자가 적게 오는 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몇 가지 불리한 점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3차 유행이 워낙 심하게 오면서 미국은 전체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면역을 획득한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1% 정도밖에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되실 분들의 대상이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서는 불리하다고 봐야겠죠.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역의 역설이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또 다중 이용 시설에서 곳곳에서 지역마다 감염이 돼서 그게 걱정인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더 많이 늘어난 건가요? 다중 이용 시설 감염이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예. 거리두기 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을 거쳐서 많은 분들이 또 고생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 거리두기를 뭐 단순히 상향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현재로서는 좀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고요.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몇 군데의 감염이 많이 전파된 이런 시설들을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 시설에 맞는 대책을 내놓거나 또 이제 대책 이상으로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함으로써 다중이용 시설의 전파에 대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예. 정부가 다음 주에 적용할 거리두기안을 이르면 금요일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라는 이런 이제 당장 닥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길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가들과 당국에서 제일 많이 한 말이 앞으로 2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2주만 더 버텨주세요. 이런 말들을 1년 동안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2주 단위로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당장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만 방역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길게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권 2주 특별 대책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특별 대책이라고 발표를 해도 국민들께서 그게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으시면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방역의 목표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이제 잘 사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결국은 방역의 목표인데 예. 그걸 위해서는 확진자 숫자도 지금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경제도 다시 살려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천천히 신중히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에서 이제 확진자가 늘지 않으면 그건 좋은 신호이고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유지만 된다고 해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씩 낮춰볼 수는 있습니다. 낮춰볼 수는 있는데 예. 낮추는 과정에서 다시 4차 유행의 징후가 보인다거나 확진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다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서 조금 더 엄격한 대책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미묘한 균형 속에서 우리가 방역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이와 별개로 또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언제쯤 발표하게 되는 겁니까? 원래 거리두기 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강도들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것이 큰 틀이었거든요. 예. 근데 현재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그것을 완화된 쪽으로 재편을 하는 그런 거리두기 기한을 발표하는 데는 좀 고민들이 많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글쎄요, 그렇게 거리두기를 개편하는 것보다는 예. 어떤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거리두기를 또 상향하거나 더 치밀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두거나 이렇게 하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감염 장소에 대해서 분석들을 하면서 선별적으로 이 장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시설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 쪽으로 더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교수께서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한다면 내용과 시기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해야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결국은 큰 틀에 있어서의 변화는 좀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5인 이상 집합금지라고 하는 조치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5인 이상 집합금지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한정 지어주는 거는 방역 효과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다음 단계로 개편을 하게 되면 사실상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9인 이상 집합금지로 좀 범위가 확대가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을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은 반드시 백신 접종률과 연계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백신 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먼저 해드리는 분들이 고위험인 집단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먼저 접종을 해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사망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완전히 접종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백신 접종률과 연계하면서 점차 풀어나가는 방향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만 65세 이상 오늘부터 대통령도 접종을 했고 오늘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간에 그 불안해하는 그 분들도 꽤 계셨는데 지금 어떻게 잘 효능은 걱정이 없는 상황으로 발표가 된 거죠, 외국에서? 일단 미국에서 발표가 됐고요. 사실은 그 전에 유럽에서 뭐 수백 수천만이 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데이터가 예전에 임상을 할 때 65세 이상에 대해서 뭐 효능에 관련된 입증이 부족하다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했고 그리고 예. 미국에서도 이제 임상을 했습니다. 대규모 임상을 한 3만 명 단위에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존의 이 아스트라제네카 효능이 한 7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79% 정도 효능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고령층에서는 조금 더 높게 80% 효과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승인을 추진을 하게 되겠고요. 일단 근데 좀 미국 쪽 행정부 입장이 조금 변수긴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 이렇게 세 개 백신이 승인을 받았었는데 예. 이 세 개 백신만 가지고 5월 말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게 기존 미국 정부 입장이긴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의 네 번째 승인을 받은 백신이 될 건지는 조금 불투명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효능 측면에서는 한 번 더 입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설령 미국 당국에서 이것을 승인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내 뭐 국민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승인이 안 됐거나 그러니까 쓰이지 않았다. 그래서 예,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임상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동안에는 미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안 썼고요, 그죠? 네네. 이번에 그 결과 발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당국과 전문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불안감이 아직까지 크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국민들만 그런 불안감을 가지시는 게 아니고 유럽이나 전 세계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최초에 발표했던 임상 3상 시험의 결과가 조금 불안정했습니다. 그런 면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FDA가 가장 인정받는 규제기관인데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임상시험 결과가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 대한 우려도 해소가 되고 그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승인이 되고 사용이 된다면 두 가지 우려가 한꺼번에 다 해소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양병원 그리고 시설의 만 65세 이상의 접종 동의율을 보니까요. 76.9%가 나왔다고 합니다. 65세 미만과 비교했을 때
그때는 93.6%였는데 꽤나 낮은 수치거든요. 어떻게 네. 좀 바라보셨습니까? 65세 이상 접종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한 37만 명 정도가 이 요양시설 종사자라든지 또 입소자를 상대로 그렇게 접종이 될 예정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앞두고 접종 동의율을 좀 살펴보니까 65세 이상 접종 동의율이 76.9%가 나왔고 예전에 65세 미만을 상대로 조사했던 것이 93.6%였습니다. 이거 예. 꽤나 차이가 나죠. 한 14%포인트. 적지 않은 차이가 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입원 환자 쪽으로 좁혀서 동의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더 낮게 72.9%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사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었던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 또 정부 차원에서도 해소가 잘 안 되고 현재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백신 불신이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쪽으로 몰려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사실 그간의 논쟁들이라든지 논란을 보면 제가 생각해도 좀 깝깝한 구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처음에 좀 논란이 생겼던 것이 효능 문제였었는데 어떤 뭐 신문 칼럼이나 이런 데서도 버젓이 무슨 안전성 때문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의들이 굴절돼서 현재까지 벌어졌거든요.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또 이해할 필요도 있겠죠. 특히 65세 이상이고 병원에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 건강 상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우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당국에서 뭐 심리적인 것이라든지 또 교육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동의율 높여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우려하는 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저질환에 대한 뭐 사망, 기저질환의 악화 이런 것들을 보도로 많이 접하시면서 그럼 마치 기저질환이 있으면 접종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기저질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저질환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저질환 중에서 경증이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보실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접종이 훨씬 더 이득이고요. 예. 우리가 기저질환자 중에 접종이 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중증 상태여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급성으로 악화가 돼서 기대 여명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하시면 안 됩니다만 근데 대부분의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 기저질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접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접종을 위한 피해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접종을 항상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과의 연관성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독일, 영국 다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제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유럽의약품청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뇌정맥동 혈전증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거든요.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뇌정맥동 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 굉장히 드문 병이기 때문에 네. 저희 의사들도 익숙하지 않은 병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혈전 관련 질환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도 혈전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혈전 관련 질환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서 유럽 당국에서 조사한 결과 전체 혈전 질환을 다 합쳐보니까 그거는 백신 접종 전과 후가 늘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혈전과 백신 접종은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둔 상태인데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긴 혈전의 기전과 다르게 매우 드물게 생기는 혈전 질환이 뇌정맥동 혈전입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은 100만 명당 4명 정도 생기는 굉장히 드문 병이거든요. 근데 요 한 가지 질환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이 질환은 백신 접종 전에 생기는 비율보다 백신 접종하고 나서 생기는 비율이 좀 늘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한데 근데 단순히 늘었다는 것만 아니고 왜 이 현상이 발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어느 정도 초기 연구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네. 발생 가능한 기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신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뇌정맥동 혈전이라는 건 대부분은 우리가 조기에 발견을 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고 발생률이 이제 높게 봐도 100만 명당 한 건에서 10만 명당 한 건 정도의 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우리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정말 맞으신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례별로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주시 상대동에 세대별로 1명 이상은 검사를 받아라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달 들어서 진주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09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목욕탕 3군데에서 나온 감염자가 208명입니다. 네. 그리고 목욕탕 3군데가 모두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곳이고 여기서 발생한 확진자, 이 동네에서 발생한 확진자만 해도 167명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집중적으로 이미 지역사회로 많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가정을 깔고 이제 조사에 들어가는데, 이 상대동이 한 인구가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다 전수조사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가구 수로 보면 한 9,900가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구 수별로 한 명씩 나와서 23, 24, 25일 동안에 검사를 받으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확진 판정이 되면 이제 그 가구에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도 다 자연스럽게 다음 수순으로 조사가 이어질 거니까 일단은 한 명씩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예. 이 사흘 동안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면 이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그런 행정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거제시에서도 조선소 감염고리를 끊기 위해서 관계자 2만여 명에 대해서 전수검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거제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정도여서 이게 사실상 가능한 부분일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런 집단 감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전수검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일종의 검사 만능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검사를 시행한다고 해서 그 지자체에 있는 지역사회의 감염고리를 완전히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시기에 다 검사를 한다면 우리가 전파고리를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만 검사를 시행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검사 결과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수검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딱 그 순간에 확진자가 몇 명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사이사이에 빈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전파고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자체장 입장이나 주민 입장에서는 전수검사를 수행을 하면 마음의 안심은 되시겠죠. 안심은 되시겠지만 이게 의학적으로나 아니면 방역의 측면에서 정말 이만한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건 한번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결국은 전수검사를 시행하는 인력이 예방접종도 수행을 해야 되고 역학조사도 수행을 해야 되고 다양한 곳에 투입이 돼야 되는 인력이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금 구체적으로 그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 해양에 있는 거제에 있는 조선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2만여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욕탕에서 감염이 됐고 또 유흥시설에도 가신 분도 계시고 다시 조선소에 들어오신 분도 계셔서 2만여 명 전수검사 할까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그 다른 제안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유증상자가 있으시면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예. 본인이 이제 개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그런 원칙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특별한 대책으로 이 감염병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기본이군요. 기본. 네,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총 우리나라에서 249건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26건은 국내 발생 환자다.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결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몇 달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사례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제 확진된 사람들을 잘 격리하고 잘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확진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기존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내서 격리하고 치료를 하게 되고 그것보다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새롭게 사례가 생기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늘어나는 비율들을 감안을 하면 예. 우리나라에서는 몇 달 정도가 지나면 아마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백신은 또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로 유행하고 있는 게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예. 그런데 다행히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백신이 그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백신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모더나든 2회 접종을 전제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예. 올해 연말이 지나거나
되거나 내년 초가 되면 추가적으로 접종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요. 네. 울산 목욕탕 집단 감염 사례에서 지금 3명이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경남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자들에 대해서 변이 바이러스 전수 검사에 대한 필요성 면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지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의 사례에서 한 명 한 건만 나오면 그 전파고리로 감염된 분들은 다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걸로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과 능력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례에서 여러 건을 검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표본 검사의 개념으로 전체 발생 사례에서 몇 건씩을 뽑아서 검사를 하고 그 비율을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 수도권이 지금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확진자를 200명 안으로 줄인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되진 않고 있고 근데 문제가 요새 날씨가 좋아지니까 꽃놀이 축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벚꽃 네. 축제도 생기고 그런 게 이제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많이 취소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뭐 취소될 수 있겠지만은 예. 근데 그것은 이제 공공이라든지 지자체, 정부 이런 데서 하는 행사가 취소될 수는 있어도 네. 민간에서 그냥 시민들이 알아서 저쪽에 벚꽃이 많이 피었는데 아. 가볼까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막기는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민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너무 밀집하거나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좀 결심을 세워두시고 근데 또 날씨도 편해지고 있는데 너무 집에 있기는 대단히 힘든 것이고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의 외출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어느 곳으로 갈 것이냐 자신이 어디에 있게 될 것이냐 이거를 조금 더 감안을 하셔서 조금 더 사람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백신과 관련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이제 각 백신 회사들이 서둘러 개발에 나서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현재 진행 상황 어느 정도에 다다랐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개발은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나온 백신 플랫폼, 특히 mRNA 백신이나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유전 공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염기 서열이 뭔가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기더라도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바로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백신 개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새롭게 개발된 업데이트된 백신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와 임상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제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 백신에서 염기 서열만 바뀐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업데이트가 빠르게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부분의 개발사들은 이미 개발에 착수를 하고 임상 시험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연말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백신 개발에 대한 소식은 들릴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2회 접종으로 끝날 게 아니고 어떤 백신이든 3회에서 4회까지 접종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 물량이 전 국민을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접종량 자체가 2배로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모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백신 공급 계획은 이제 차질이 없게 진행이 되더라도 또 1년 뒤, 2년 뒤가 되면 또 백신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당국이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 상황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네, 일단은 이제 2분기 들어서서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더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라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원래는 그 뒤에 올 수 있는 백신들을 더 앞당겨서 그렇게 수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우선순위에 따라서 2분기에는 이제 65세 이상을 포함해서 또 이제 사회 필수 인력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 그런 흐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재현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